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휴먼카인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세부적으로 파트별로 이제 쪼개서 나갈 건데요. 이제 첫 번째 파트, 자연 상태의 인간인데, 여기서 이제 홉스와 루소의 대결. 그래서 결국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례로 사격을 거부하는 병사들, 그리고 이제 문명의 저주, 그다음에 니스터 섬의 수수께끼라는 이제 흐름으로 풀어 나가는데요. 사실 뭐 홉스와 루소뿐만 아니라 이 전에도 동양에서 뭐 맹자의 성선설이라든지 순자의 성악설, 뭐 법가, 묵자, 뭐 이렇게 사실은 예전부터 이 논쟁들이 계속 동양에서도 이어져 왔었죠. 예. 근데 물론 이제 저자가 서양 사람이니까 이제 루소와 이제 홉스의 대결로 이제 본 것 같은데,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가? 성선설과 성악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김현철 교수님께서 먼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야, 이게 지금 한판 물러설 수 없는 진검승부입니다. 루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 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거냐? 원시 야만 상태로 돌아가라 거냐? 아니라는 거죠. 루소가 생각하는 자연은 거기에는 에덴 동산이 있고 꿀과 젖이 흐르는 그런 참 파라다이스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제 타락의 길로 들어가 가지고 오늘날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됐다. 그러니까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첫 구절입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그러나 태어나고 난 이후로 어디를 가나 사슬에 묶여 있었다. 그래서 결국 사회 제도와 인간 문명이 우리 인간을 더욱 악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루소는 펼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홉스는 원래부터 사람은 자기 것 챙기고 또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바라는 거는 똑같고 힘은 비슷하고 자기 것 먼저 챙기려고 하는 이런 조건이 만족되는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져 가지고 거기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이 모두가 패자만 있는 루저들의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비극적으로 벌어지는데,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제도가 필요하고 특히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리바이어던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바다 괴물이죠. 이런 강력한 통치자가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화목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맨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그냥 뭐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고 뭐 가렉 하딘 얘기도 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선설 또 반대로 성악설은 루소가 얘기하듯이 제도와 문명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 거지, 자연으로 돌아가서 즐겁게 뛰어놀고 서로 놀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이 양쪽은 쉽게 서로 뭐 대충 이 정도에서 우리 그냥 그만합시다라고 할 성격이 아닌 죽기 살기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같으면은 코비드-19 이 시대 같으면은 루소 말이 맞죠. 이 전염병이 생긴 이유가 우리 농경사회에서 사람이 모여 살면서 생긴 게 전염병이거든요. 바이러스가 생긴 거는 이게 농경사회에서 처음 생긴 거예요. 그 자연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우리는 이거 뭐 코로나 이런 건 없죠. 정말 유복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들판에서 뛰어놀고. 예. 그럼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를 왜 키워요? 그냥 스스로 먹고 살려면 소를 키워야죠. 사냥해야죠. 사냥. 아이고. 사냥, 채집, 수렵 이렇게 살죠. 그럼 뭐 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 도망댕기고 그래가지고 잡으러 댕기려면 힘든 게 딱 목장에 가다 놓고 그냥 하면은 뭐 뛰어댕길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서로 그게 달라요. 이 캐치프레이즈가 다릅니다. 캐치프레이즈가 홉스를 주장하는 사람은 야, 우리에게 권력을 달라. 그러면 내가 니네들한테 질서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루소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럼 모든 게 조화롭게 잘 돌아갈 것이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제 주장이 다르죠. 그래서 홉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수에 의한 지배. 루소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수에 대한 국민에 대한 민주주의, 진짜 직접 민주주의. 모든 사람한테 자유를 줘버려라. 그러면은 잘 돌아갈 것이다. 왜?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근데 루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주장을 그 에나키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 재밌는 거는 성악설에 기초되어 있는 아담 스미스나 예, 뭐 그거 있잖아요. 뭐 백정이 뭐 이저 하는 게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그래 지단 붙고 살라고 자식들 그 공부시키려고 다 하는 거지.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아담 스미스가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네요. 예, 똑같죠. 그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루소가 얘기하는 거하고 아담 스미스가 경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가 내비두면 잘한다. 괜히 간섭하지 마라. 재밌는 지금 또 대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홉스의 이론은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거고 아담 스미스는 자유방임이죠. 자유방임 경제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시장이 모든 걸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성악설 아닙니까? 네. 한비자도 그렇고. 아담 스미스가 성악설이 아니고 경제학 자체가 이제 성악설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근데 또 누가 이제 아담 스미스 그건가요? 예. 호모 이코노쿠미스. 예. 예. 그러니까 성악설이라고 대놓고 하진 않고 예. 호모 이코노쿠미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예. 아니 근데 이 브레히만이 또 재밌는 얘기를 하더만 그러니까 호모 이코노미스는 인간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침팬지더라. 그런 얘기를 또 하는 부분은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자유방임주의를 했지만 결국 현대 경제에 있어서는 규제라는 게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이제 금융규제에 관련된 법을 다시 또 제정을 해가지고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규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을 마냥 놔둘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규제라는 거는 저는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장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뉴욕 증권거래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곳이 어디입니까? 역시 뉴욕 증권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유로운 거래를 하게 둔다는 것이 레세페아로 그냥 아무거나 다 해도 좋다는 게 아니라 엄밀한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 안에서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항상 그 시대적인 흐름의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홉스가 리바이어던을 주장했을 때 그때 시대적인 흐름이 홉스에게 이런 얘기를 해달라라는 어떤 요청이 있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루소도 그 사회계약설 같은 그런 주장을 펼쳤을 때는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 그런 걸 또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 현대인들이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김도혁 교수님께서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의 사상들이 자기의 시대 정신을 반영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홉스 시대에서는 이제 계몽주의들이 쭉 새로 눈뜨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홉스 시절에요? 예, 예. 그 계몽주의가 이제 쭉 넘어온 시절이죠. 예. 제일 처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삼위일체론 해갖고 신을 위한 삶을 살았죠, 그죠? 신을 위한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잠시 돌아왔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오는가, 근대로 또 넘어오죠. 네. 17세기, 18세기 넘어오면서 이제 발명의 세기 뭐 이러면서 18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이제 합리론적인 삶들이 쭉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론들이 거기서 막 생기죠. 그러면서 경제학 이론도 뭐 19세기에 들어와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확대돼가는 그런 과정들에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전란을 겪게 됩니다. 유럽 쪽에 전란을 겪게 되면서 혼돈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홉스의 이론이 아마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비하면은 이제 루소 부분은, 루소가 이제 유명하게 된 거는 이 현상 논문입니다. 과학과 예술의 부흥은 도덕의 정화에 기여했는가라는 현상 논문에 기고를 하죠. 해서 1등상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되죠. 루소가. 그때 이 현상 논문 기고할 당시에 자기 굉장히 친한 친구가 말도 안 되게 경찰서에 끌려간 모양이에요. 그 부당하게 탄압을 받고 이래가지고 이거 이 국가라는 체제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굉장히 불합리하고 이 나쁜 놈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 논문들을 쭉 완성을 시켜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선한데 이런 시스템 때문에 잘못 돌아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뭐 산업혁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되게 빠른 이제 변화의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동양에서도 예전에 사실 제자백가가 출현하게 된 거는 사실은 혼돈의 시대였잖아요. 뭔가 빨리빨리 변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그때도 뭐 이렇게 맹자의 성선설, 뭐 순자의 성악설이 나왔는데 교수님 그때 제자백가의 그 상황도 한번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홉스가 말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 아마 굉장히 적나라하게 벌어졌던 시절이 아닐까. 네.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다. 이게 바로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합종 연행한다, 뭐 이렇게 뭉쳐서 저놈 치고 저렇게 또 뭉쳐서 쳐들어오고 뭐 누가 자기 편이고 누가 적인지는 각자 도생만이요. 무엇이 우리 이익에, 내 이익에 가장 부합되는가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불의 희망 같으면은 그런 상황 속에도 잘 들여다봐라. 거기에는 그 인간애가 있고 휴먼 스토리가 있고 뭐 서로 그 돕는 게 있다 이런 얘기할 텐데, 이 성악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각자 도생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주장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남하고 협력할 줄 모르는 것이 성악설이 아니고, 남하고 협력하는 이유가 상대방을 진정으로 위해서 그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으려니까,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너하고 손을 좀 잡고 같이 살아남아야지 나도 살아남는다. 너를 살아남게 만드는 게 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살아남는 게 내 주된 목적인데 단지 네가 필요할 뿐이다. 뭐 이런 게 아마 성악설이 아닐까. 근데 반면에 이제 성선설은 뭐 내를 희생해서라도 네가 잘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인간이 과연 그럴까? 침팬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도 결국 뭐 막판에 들어가면은 내 새끼, 뭐 내 가족, 내 자신, 이게 우선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동양 쪽에서는 사실 이게 오래된 뭐 논쟁거리인데요. 그게 해소가 된 건 아니고, 성악설은 이제 그 순자, 한비자, 손자 뭐 이렇게 계열로 가는 거고, 이 맹자, 뭐 또 묵자 이런 쪽은 다 성선설들이죠. 예. 그래서 석가나 예수는 성선설을 주장했잖아요. 그 황금률을 갖다 주장하죠. 네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하면은 그렇게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러죠.
공자도 그런 말 했죠. 기소불욕이면 물시의인이라 그랬죠. 그죠? 그거는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거고. 네. 예. 그래서 황금률 또 더 나아가서 백금률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성선설에 기반한 거죠. 저는 그 생각이 좀 다른데 그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먼저 있으니까 남한테 대접하는 거지. 난 네한테 대접받기 싫다. 그러면은 대접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남을 대접하는 이유가 내가 대접받고 싶다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악설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래서 이걸 성선설과 성악설의 대결 구도로 보면은 어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뭐냐, 이걸 들여다보는 게 더 아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엘추리즘이 에고이즘에 근거한 엘추리즘이라는 말씀이신데 그 이제 진화 심리학자들이 늘 주장하는 거죠. 예. 계몽된 이기주의 뭐 이런 거. 예, 예. 지금 표현이 이제 좀 어려운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아까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서양의 얘기만 나오니까 그게 좀 아쉬워서 이제 동양에서도 사실 이 논쟁이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던 건데 아직 해결은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해결이 그러니까 잘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죠, 사실. 그래서 한번 교수님께 이제 한번 그 동양 얘기도 한번 들어보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다시 우리나라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나라 이야기. 네. 우리나라 이야기는 도산 한창호 선생님의 이기 이타의 리더십이라고 있어요. 네. 애기 에타의 리더십 뭐 네. 예. 그 도산 한창호 선생님이 하신 말이죠. 그건 아마 김영철 교수님하고 뭐 인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표적으로 홍익인간이라고 있지 않나요? 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고. 예. 이거 성선설이죠. 그렇죠. 아니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면 니도 같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남을 해치고 니도 못 살아남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운데요? 인간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대우받고 선택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호모퍼피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예. 얼굴도 예쁘장해지고 뭐 그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죠. 그게 우리 이제 그 수위 아저씨들은 뭐 두 라인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만 좋은 일을 하면은 그만큼 받고 뭐 대통령은 뭐 5천만을 위해서 널리 뭐 이롭게 하면은 그만큼 더 받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선택받는 사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단군 할아버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책에서도 보면 결국 뭐 류드밀라 실험이라든지 뭐 호모코피라든지 뭐 얼굴을 붉히는 뭐 동물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흰자위가 많은 이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이 언제나 상호작용을 갈망하는 존재라는 거에 대한 증거로 제시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사격을 거부하는 병사들. 사실 이 부분 되게 놀라웠거든요. 근데 교수님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람을 이제 앞에 놔놓고 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요즘은 그 타겟도 사람 모양으로 만든대요. 옛날에는 동그라미였잖아요. 네, 동그라미만 이렇게 있었죠. 동그라미인데 그걸 쏘다가 진짜 사람을 쏘려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걸 쏘다가 뭐 멀리 사람 모양 같이 보이는 거 이 타겟하고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놔놓고 백병전으로 사람 죽은 건 별로 없다 그러죠. 아마.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사람 눈을 보면서 총을 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사실 우리가 뭐 그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싸워서 죽인 것보다는 오히려 뭐 질병이라든지 뭐 다른 요인들 때문에 더 죽은 병사의 숫자가 더 많다라고 저도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 문명의 저주도 이제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풀려고 하는 게 정착지와 사유재산의 출현이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성악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좀 이 부분이 사실은 이 현재 문명을 만든 거는 사실 신석기 혁명, 뭐 농업혁명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결국 정착을 하고 사유재산에 출현해서 인간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이제 보는데 이 책에서는 이게 저주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오늘 약간 좀 성악설 쪽으로 기울이고 계시는 김영철 스님한테 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저한테 뭘 설명해 달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착자 사유재산의 출현이 이게 저주인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농경 사회가 되면서 그전에는 이제 수렵 채집하다가 그때는 재산 소유라는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네. 농경지 사회가 되면서 내 땅, 내 가축, 이게 이제 생기면서 내게 생기니까 내게 생긴다는 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배제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지인에 대해서 뭐 거부하고 또 우리끼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사실은 저주라고 보는 거죠. 저주라고. 그래서 뭐 말 잘하는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뭐 지휘관이 되고 그다음에 장군이 되고 족장이 되고 왕이 돼 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재산도 지켜주고 또 잘 복종하면은 그 밑에 떡고물도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인간들이 점점 더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또 그런 이건 유발 하라리가 한 얘기지만은 농경사회 되면서부터 죽자 사자 일한다는 거죠. 죽기 살기로 일해야 되고 뭐 고달프고 이 손익계산 따져보면 별로 이익되는 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중독돼 가지고 중독돼 가지고 어디 막 저 몽고 초원 돌아다니는 것처럼 막 힘들게 돌아내지 않고 그냥 여기 있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저주다는 거지. 그 저주라는 이야기는 성선설에 입각해서 저주라고. 그러니까 이야기고. 성선설에 입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거기 성악설에서는 뭐 당연한 기결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 저주라고 할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주라고 정 얘기하고 싶으면 그러면 저 농작물 다 때려치우고 아까 이제 저 얘기하신 것처럼 뭐 수렵 채집하러 이렇게 댕기면 되는 거지 뭐. 예, 자연으로 돌아가가지고. 유목민 시절에는 자기 재산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동을 해가니까 자기 재산 정주를 하지 않으니까 재산이 없죠. 그래서 공동 재산 그래가지고 공동으로 모든 걸 돕고 아주 평화롭게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농경사회가 들어오면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저주가 제일 먼저 위장병이 생깁니다. 위장병이 생겨요. 탄수화물 중독이 농경사회 때문에 생긴 이야기거든요. 유목민일 때는 있으면 먹고 만났을 때 뷔페같이 확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이렇게 자기 몸에 땡기는 대로 됐는데 이제는 앉아가지고 계속 곡물만 먹어야 돼. 계속 곡물을 먹으니까 탄수화물 중독이 생기죠.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느냐 하니까 목축을 하게 되니까 가축 때문에 생기는 그 인수전염병 바이러스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질병이 생기죠. 그래서 질병이 생기고 이런 전염병이 생기는 게 이게 저주예요, 저주. 그것도 저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서로 자기 것 갖고 생기니까 서로 이제 관할권, 다툼 막 생기죠. 그래서 근대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등기소라 그러거든요.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게 이제 국가의 근본 책무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은 자고 일어나서 우리 집에 누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자고 있어.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는데 이게 누구 집이야? 뭐 한번 증명해봐. 이러잖아요. 그럼 폭력에 의해서 좀 다 갈취가 되죠. 그래서 국가의 가장 큰 책무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봅시다. 그래서 왜 이렇게 생겼느냐니까 농경사회가 생김으로 해서 몇 개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이걸 갖다가 뺏기 위해서 전쟁이 생기죠. 그죠? 전쟁이 생기고 사람을 또 죽이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저주가, 문명의 저주가 시작됐다. 뭐 이런 이야기 같아요.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 두 번째, 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 다 그린 레볼루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불의 희망이 저주라고 하든 뭐 인간이 더 오랫동안 잘 살게 됐고 또 더 많은 인간들이 살게 된 거. 그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뭐 이런 정도만 접수가 되지 저주다고 얘기하는 거에는 개인적으로 사실 동의하기 좀 힘듭니다. 거의 이제 그 정도 정량 법칙이죠. 그거는 뭐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한 3, 40년 살았든지 또 우리가 지금 뭐 100살까지 요양원에서 사는 거하고 이게 그 삶의 퀄리티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가의 문제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달라지는 얘기인데 저주라는 표현은 분명히 이 평가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저도 사실은 저주라는 표현에 동의하기가 힘든 게 이게 언뜻 보면 사실 수렵 채집의 사회 그 시절이 장밋빛 같이 그려져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인류의 삶이 그렇게 녹록한 삶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유재산의 출현이나 뭐 전쟁이 좀 덜했겠지만 결국에 여기서 나오는 네안데르탈인이 멸종됐었던 가장 큰 이유도 기후에 적응에 실패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정착을 하고 문명을 만들면서 그런 자연적인 조건들에 맞서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 수렵 채집의 시대가 너무 이렇게 장밋빛으로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사실 동의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또 뭐 이스터 섬의 수수께끼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이 책에 보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던데. 뭐 잘못 알고 있다고 밝혀내죠. 밝혀냈는데 처음에 이제 이스터 섬의 수수께끼를 이제 파리 대왕 같이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짰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팩트만 가지고 봤으면 뭐 그런 이야기들 안 했을 건데. 그래서 지금 뭐 공유지의 비극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 이런 거하고 똑같이 시나리오를 짰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자가 아니라고 밝혀내는 거죠. 그 모하이 같은 것도 갖고 놀다가 이제 뭐 별로 재미가 없어져 가지고 그런 거다 뭐 이런 이야기고, 그거는 이게 지금 이 저자가 묘한 복선을 또 뒤에 깔아요. 호모 루던스 이야기하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모하이를 갖다가 또 찾아내고 뭐 이런 그 복선도 많이 깔렸어요. 이게 지금 감아 보니까 이 교양곡 같이 좀 되풀이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사부에서도 처음 또 서론에서 1장에 나왔던 이야기를 또 되풀이하고 뭐 그렇죠. 그런 기법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실 누구의 말이 옳은가라고 했을 때 누구의 손도 들어줄 수 없는 거죠, 결국에. 근데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만 보면 돼요.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그러면은 야, 소수한테 파워를 주면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근데 다수한테 자유를 주면은 파라다이스가 시작된다. 이게 두 개의 차이입니다. 파라다이스가 과연 열릴까요? 다수한테 자유가 주어지면? 다음 시간에 파라다이스 한번 기약하면서 오늘은 요만큼. 예, 오늘 뭐 사실 끝나지 않을 수 있는 논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저자가 어쨌든 뭐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김도혁 교수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파라다이스냐, 질서냐, 이건데, 드디어 이제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2부, 아우슈비츠 이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